에버튼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가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현재 강등권으로 내려가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순위를 보면 토트넘이 승점 24점으로 14위고요. 에버튼은 승점 27점으로 16위에 있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이가 7점 차고 에버튼이 한 경기를 덜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패배를 한다면 16위 에버튼과 승점이 4점 차이로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 바로 밑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의 승점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점을 쌓고 에버튼에게 토트넘이 진다면 토트넘이 15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강등권 경쟁 상황을 보면 사우스햄튼, 레스터시티, 입스위치 타운 그리고 울버햄튼이 16점이거든요. 그리고 에버튼이 17점이니까 16등까지가 현재 강등권에 속해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토트넘. 현재 프리미어리그 강등권의 순위를 보면 사우스햄튼이 압도적으로 꼴찌고요. 레스터시티가 14점, 입스위치 타운이 16점, 울버햄튼이 16점, 에버튼이 17점이에요. 에버튼까지가 현재 강등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강등권과의 차이가 7점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버튼에게 붙잡히면 당연히 이 강등권과 가까워지면서 정말 이제 토트넘도 강등권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라운드는 토트넘이 에버튼 원정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토트넘 입장에서 에버튼 원정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에버튼 원정에서의 승리가 18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포체티노 감독 때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승부, 패배, 무승부예요. 최근 6경기에서 5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버튼의 원정길이 쉽지가 않고요. 에버튼이 사실 최근에는 강등권에 머물렀던 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팀에 속해 있었는데 토트넘이 에버튼 원정에 갈 때마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에버튼이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에버튼이 지난 경기부터 션다이치 감독을 경질하고 모예스 감독을 선임을 했잖아요. 이 모예스 감독으로 바뀌면서 에버튼이 첫 번째 경기를 했습니다.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를 했는데 아스톤빌라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경기력 자체가 괜찮았고 심지어 아스톤빌라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찬스들도 꽤나 나왔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션다이치 감독보다 모예스 감독이 훨씬 더 체계적인 수비 조직과 역습 패턴을 만드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스톤빌라도 공격을 하다가 에버튼의 수비에 막히고 곧바로 빠르게 에버튼이 역습을 할 때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내줄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 원정길에서 최근에 토트넘의 성적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에버튼이 한 경기를 치렀지만 감독 교체 효과가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에버튼의 피지컬 좋고 그리고 선수비 후역습 이 모예스 감독의 전략에 토트넘이 생각보다는 약한 면모를 늘상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경기가 토트넘 입장에서 강등권의 팀을 만나지만 그렇게 마음 놓을 경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경기의 흐름 자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볼을 점유하는 팀은 토트넘 그리고 약간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나가고 싶어하는 팀은 에버튼이 될 텐데 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토트넘이 현재 볼 점유율이 맨시티, 첼시, 리버풀 다음으로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에버튼은 노팅엄 포레스트 다음으로 볼 점유율이 가장 적은 팀입니다. 사실은 몇 경기 전에는 에버튼이 가장 낮은 팀이기도 했어요. 거의 노팅엄 포레스트와 에버튼이 붙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이번 경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킨스키 골키퍼를 활용한 토트넘의 빌드업 체계를 에버튼이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궁금해요. 일단은 토트넘이 최근에 킨스키 골키퍼가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킨스키 골키퍼가 약간 올라옵니다. 혹은 킨스키 골키퍼가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을 때도 드라구신과 아치그레이가 약간 내려오면서 사실상 3백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로와 스펜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 숫자를 많이 만드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킨스키가 볼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킨스키가 볼을 공급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데, 특히나 이러한 형태에서는 상대방 공격수가 골키퍼를 막으러 나왔을 때 아무래도 골키퍼가 한 명 더 더해지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활용해서 상대 공격수가 골키퍼를 압박하러 나왔을 때 그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에버튼이 지난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를 만났을 때 아스톤빌라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수비수 가운데로 올라와서 3백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패스를 공급을 하는 그러한 빌드업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에버튼이 어떠한 접근 방식을 보여줬냐면 토트넘하고 굉장히 유사한 후방 빌드업의 형태를 만드는 팀을 상대로 중앙 지역에서 칼버트 루인, 은디아에 그리고 오른쪽에 린스트램이 있었는데 가운데 지역을 그냥 지켜버립니다. 골키퍼가 아무리 볼을 잡고 약간 이제 나오기를 유도해도 가운데를 철저하게 마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블럭 안으로 어쨌든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안쪽으로 볼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투입했을 때 이 안쪽 공간을 완벽하게 틀어막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에 있는 에버튼의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특히나 중앙 지역에 있는 두쿠레, 게예, 망갈라 요 이제 3명의 미드필더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볼이 투입이 되었을 때 이 안쪽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저렇게 가운데에 밀집해 있는 에버튼의 미드필더 라인을 사이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지난 경기에 아스톤빌라전인데 아스톤빌라의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올라오면서 2명의 센터백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제 토트넘은 요 자리가 킨스키 골키퍼겠죠? 근데 에버튼의 이제 라인을 보면 에버튼의 최전방 공격수와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최전방 공격수는 약간 뒤로 물러나서 요 안쪽에서의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아무리 볼을 가지고 있든 달려나가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진영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반대편에 있는 센터백에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패스를 보내줬을 때 선수들도 반대편으로 살짝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이 안쪽 공간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가운데 공간을 지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빌라가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요 안쪽에서 압박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가운데 있는 선수가 다시금 뒤로 패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장면을 보면 반대편으로 이제 패스가 다시 넘어갔을 때 에버튼의 선수들이 가운데로 압박을 들어가다가 다시금 이 볼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다음 장면이 이렇게 다시금 정비가 돼서 가운데 지역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상대에게 달려들지 않고 본인들의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게 모에스 감독의 수비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선수들을 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끌어내는 움직임을 토트넘이 최근에 잘 못 가져가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좌우 풀백을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나오면서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수비가 끌려 나오고 끌려 나올 때 이 안쪽 공간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하나둘씩 만들면 좋을 텐데 토트넘의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상대가 더 밀집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측면 지역에서 손흥민이라던가 쿨루세프스키 혹은 이제 뭐 메디슨 같은 선수가 측면으로 내려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측면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좀 내려와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버튼이 지난 경기에 보여줬던 또 다른 포인트가 중앙 지역에 이렇게 밀집하고 있다가 볼이 측면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때 모든 선수가 측면 지역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한쪽 측면에서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한쪽 측면을 가둬놓으면서 이 공간에서 압박을 한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지키고 있었던 선수들이 모두 다 한쪽 측면으로 달려가면서 압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여전히 후방에서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가운데 지역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일단 넣어줍니다. 그리고 넣어줬을 때 순간적으로 에버튼의 선수들이 둘러싸면서 달려들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줬다가 패스를 받은 선수가 다시금 반대편 측면으로 넘겨요. 그럼 반대편 측면에서 볼을 잡는데 그 순간 에버튼의 선수들이 반대편 측면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상대의 볼의 방향 자체를 한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패스가 이루어질 때 결국에는 반대편에서 수비 라인이 모든 선수가 달려가면서 이쪽에서 수비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볼을 빼앗게 되는,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상대팀을 가둬놓는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 측면에서 좁은 간격을 중앙에 형성하다가 한쪽 측면에서 볼이 이루어질 때 볼의 흐름을 따라가서 한쪽 측면을 확실히 막아버린다. 이게 이제 모에스 감독 체제에서 션다이치 감독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전방 압박과 수비를 그냥 내려앉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방향 설정을 해놓고 그쪽에서 수비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골키퍼가 올라와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에버튼의 수비수들은 내려가서 수비를 밀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상대가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에버튼의 수비 라인들이 한쪽 측면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쪽 측면으로 달려갈 때 상대의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순간 한쪽 측면에 갇혀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아무래도 에버튼의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다 달려와서 수비 공간을 좁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갇혀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비 라인을 좁은 형태로 만들고 있다가 볼의 방향에 따라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을 해서 그쪽에서 압박을 확실하게 하고 그냥 내려앉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인 압박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모에스 감독에서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에 토트넘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에버튼의 이 압박 방식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최전방에 있는 칼버트 루인이 드라구신이나 그레이, 이 센터백들을 압박하러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킨스키 골키퍼가 그레이한테 패스를 보내줬다. 그러면 칼버트 루인이 그레이에게 달려가거든요. 그럼 달려갔을 때 그레이가 패스를 줄 공간을 못 찾으면 다시 킨스키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죠. 근데 요 백패스를 옆에 있는 두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버트 루인과 두쿠레가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스트라이커, 투톱에 가깝게 플레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칼버트 루인이 압박을 할 때 아치그레이의 백패스를 두쿠레가 기다렸다가 백패스를 하는 순간 달려가서 빠르게 골키퍼를 압박을 하는 거죠. 이 타이밍을 지난 경기에 굉장히 에버튼이 많이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칼버트 루인이 옆에 있는 센터백이 볼을 잡았을 때 빠르게 달려나가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쿠레가 칼버트 루인의 뒤쪽에서 골키퍼를 압박하러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압박에 막히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에버튼 선수들이 한쪽 측면을 완전히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백패스를 하는 순간 두쿠레가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미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패스를 했을 때 두쿠레가 어느샌가 올라와서 골키퍼를 향해 달려들고 있고요. 두쿠레가 워낙에 기동력이 좋은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달려들었을 때 골키퍼가 볼을 받는 순간 이미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결국에는 이 볼을 백패스를 받았을 때 패스가 정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롱패스를 때려놓는 부정확한 패스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수비수가 볼을 잡았을 때 칼버트 루인이 측면으로 달려나갔어요. 근데 두쿠레가 이미 칼버트 루인의 옆에서 골키퍼를 향해 달려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에버튼의 선수들이 모두 다 측면으로 약간 움직여서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막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중앙 수비수가 백패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두쿠레가 여기서도 백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달려가는 동작을 취하고 있죠. 타이밍 자체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패스를 하는 순간 출발을 하고 여기서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 이미 두쿠레가 강하게 달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도 급하게 백패스를 받자마자 바로 뻥 걷어차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바로 치명적인 미스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런 점들을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런 형태의 압박에 토트넘이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 공간에서 선수들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인마크가 붙었을 때 선수의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탈압박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지 않고 기다렸을 때 줄 수 있는 공간을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계속 돌리는 순간 이 수비가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압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설프게 다시 백패스를 해서 골키퍼에게 패스가 건너갈 때 이때 압박을 해서 골키퍼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공간을 앞쪽에서 못 만드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압박을 당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당장 지난 북런던 더비도 아스날이 토트넘을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한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골키퍼와 수비수는 그대로 냅뒀어요. 그러다가 토트넘의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서 볼을 가운데로 넘겨줬을 때 그때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고 거기서 찬스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북런던 더비가 끝나고 이 토트넘이 받았던 비판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면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이 압박을 풀어내야지 그냥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이러면 개인적인 역량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이상 여기서 수비에게 볼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비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에버튼이 달려드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러한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어떻게 실수가 안 나오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가운데 밀집해 있는 선수들을 분산시켜서 빌드업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에버튼이 공격권을 잡았을 때는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피지컬에도 견딜 수 있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거죠. 어떤 거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버트루인과 두쿠레가 사실상 투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볼이 뒤에서 올라올 때 칼버트루인과 두쿠레가 투톱이 돼서 앞쪽에 있는 수비수를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그냥 한 번에 롱패스가 올라와요. 그러면 두쿠레와 칼버트루인이 앞쪽에서 싸워주면서 볼을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상대 수비수의 머리에 맞을 때도 에버튼의 선수들이 가운데로 순간적으로 달려오면서 요 세컨볼을 가져오는 이러한 축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거는 뭐 샨다이치 감독 때부터 잘했던 거니까 모에스 감독도 이러한 축구를 자주 활용을 해요. 근데 워낙에 칼버트르인과 두쿠레 두 명의 정말 피지컬 좋은 선수가 있고 게예, 망갈라 이렇게 기동력 있는 선수들이 또 달려들어오다 보니까 요 세컨볼에 대한 싸움을 지난 경기 아스톤빌라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에버튼의 피지컬과 기동력을 앞세운 축구 이런 것들이 일단은 주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격할 때도 측면에 있는 애슐리 영이나 미콜렌코 풀백들이 순간적으로 공격할 때 올라와서 가운데에서 세컨볼을 잡는 순간 측면으로 보내요. 그럼 측면으로 보냈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두쿠레와 칼버트루인이 있는 공간으로 한 번에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뭐 헤더라던가 우당탕탕 이 싸움을 하면서 혼전 상황에서의 득점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잘 통하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스톤 빌라가 공격을 할 때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수비 라인이 중앙에서 밀집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에버튼이 볼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끊어내자마자 오른쪽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어낸 이후에 바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킥을 때려줍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미콜렌코가 올라오면서 이 볼을 받아줘요. 그러면 이때 가운데로 에버튼의 공격수들이 이제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단순하게 크로스. 하지만 여기서 안쪽으로 이제 은디아이가 뛰어가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두쿠레가 달려오고 있어요.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순간적으로 올라왔을 때 두쿠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몸싸움을 펼치고요. 여기서 발에 크로스를 맞춰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위협적인 이 유효 슈팅이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서 볼을 잡자마자 바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미콜렌코가 볼을 잡아서 이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칼버트루인과 두쿠레 이쪽으로 단순하게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가 워낙에 이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의 제공권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이 크로스가 위협적인 크로스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칼버트루인과 두쿠레가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니라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미콜렌코가 또 이제 볼을 잡아서 앞을 바라보는데 앞쪽에서 미콜렌코가 볼을 잡는 순간 칼버트루인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칼버트루인의 장점이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데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통해 본인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이 패스를 받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칼버트루인이 결국에는 몸싸움을 이겨낸 다음에 뒷공간에서 볼을 잡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을 이제 그 에버튼이 피지컬을 통한 칼버트루인과 두쿠레 이 두 선수의 이제 기동력을 통한 이 두 선수의 운동 능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이 이러한 이제 피지컬에 의한 축구를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드라구시는 그렇다 해도 아치그레이 쪽에서 이런 피지컬적인 경합이 들어오면 아치그레이가 전문 수비수도 아닐 뿐더러 피지컬이 막 엄청나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경기에 토트넘이 이 강등권 싸움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